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 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 김치. 아우 맛있어.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6월 항쟁 30년이 되는 6월 10일 저 황석영이 마침내 출감합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금기의 억압이 있다면 작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바꿔낸 위대한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바칩니다. 황석영 자전 수인 문학동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너 제목은 없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제 머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아닙니까?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고.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죠. 자격지심. 제 용모는 20대에는 정말 출중했습니다. 개선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제가 대표님을 안지 오래돼가지고, 네. 변천사를 아시는 분의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제가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뭐랄까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이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일관성. 용모 일관성. 자, 국정이 아니죠.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대개 이제 시정연설은 그 다음에 본 예산을 그렇죠. 예.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상정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예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다가 한 달 사이에 2번 온 셈이죠. 제스처, 그러니까 물론 협치라는 시대적인 키워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실제 대통령이 국회를 매우 존중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 커요 아주 지금. 네, 그런 게 크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어제도 끝나고 나가면서 보통 보면은 도도하게 곁눈질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양쪽에 자기 쪽 당 여당 의원들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날 이렇게 오지 않았던 차담에 불참했던
그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니까. 거의 뭐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네. 뭐 성토하는 글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입장할 때는 서 있었지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어떤 의원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도 우리 일어서지 않았나 물론 박수는 안 쳤지만은 그래서 일어서는 것 자체는 타종 손님에 대한 예의다.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또 뭐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 민주당도 입장할 때는 일어섰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제 저는 기억으로. 일어섰어요. 그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그냥 가운데 여당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여기저기 막 다 휘저었죠. 휘저고 달면서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막 악수하러 가고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도 이제 뭐 PPT가 더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직접 와서 연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런 게 뭐 마음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뭐 노력이기도 하고요. 보라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면 공이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땐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인사 문제는 OX거든요. 중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내용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통과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고서 일부 반영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통으로다가 아예 안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시민을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야당들이 여당하고 같이 합의를 하니까 기습 합의다.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 일부러. 기습 합의했다고. 나 좀 화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노래찬의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려면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
네. 그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예,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 새로운 어딩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미리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죠. 국어에 대한 얘기.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 우리말 올바로 쓰기. 이제 이 추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 정론은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생각해서 추경도 대단히 이제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경을 갖다가 지금 사실 돈이 세금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조 정도가 더 거쳤어요. 세금을 더 걷었다는 게 아니라 겉어진 세금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디다 쓸 것인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가외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어떤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인사는 인사대로 가는 거고 추경은 추경대로 가는 요 맥락을 일단 청와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꺼내고 시정연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들도 잘못 짚었어요. 언론들도 이걸 갖다 연계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공식을 갖다가 타당하지 않는 공식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읍소할 것이다. 추경 예산을 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읍소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도무문이죠. 이거 정당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밀고 갈 것이다. 그 인사 문제가 그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인사 문제에서 시간은 누구 편인가? 제가 볼 땐 정부 편이에요. 맞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계속 반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때는 이미 정부조직법이라가 추경은 다 통과된 상태일 테니까. 목적 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정부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걸렸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나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아, 참네.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오면 착착착착 요리가 돼가지고 순서대로 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는 지정한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일 내에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강경화 후보도 이틀 남았는데 뭐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자면 이 두 후보가 큰 문제가 없으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똥이 이 헌재 소장 후보자한테 가서 이분이 통과 못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표결로 가면? 지금 표결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김희수 이 현재 소장 내정자는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보다는 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낙마 요구가 그 낙마시키는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그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강경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김희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인데. 아 근데 그 논리가 국민들 예. 눈에는 아니 그런 애가 자기 부모한테 청바지 안 사주면 나 자해하겠다. 청바지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이 있을지. 청바지 안 사주면 벗고 다니겠다 이런 정도죠. 예? 아니 그냥 칼로다가 뭐 이렇게 배를 찌른다거나 지금 이러고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인수 헌재 소장 어쨌든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인수 헌재 소장도 표결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21일까지 예. 오늘부터 13일부터 21일까지 휴회 결정을 어저께 내렸어요. 예. 그래서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22일 날 아마 열리게 될 이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예. 빠르면 22일 날 열리게 되고 늦어도 26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어요. 예. 두 날 중에 하루에 김수 재판관 이제 이 동의안이 예.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이 안 되면은 이제 그 계속 연기되거나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의장이 집권 상정을 하거나 예.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 이제 봉착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인준투표를 갖다 하려는 또는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도 그게 동의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수 그 헌재 소장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여러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낙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어렵다고 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지는 국민당까지 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인사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로 강경화 후보 물론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쯤 가면은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 X의 그 싸움. 예. 이제 그게 당대표 선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절차적으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나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채택해 달라고 날을 하나 지정해서 다시 지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임명을 그냥. 네. 예. 근데 그런 절차를 따져보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후보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윤명세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을 갖다가 특별하지 사임해가지고 예. 뭐 차관이 대리하지 않는 한 그 구정권의 그 마지막 장관 윤명세 장관과 함께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그럴 경우에는 예. 그리고 뭐 이왕이면은 새 정권의 그 첫 미국 순방이기 때문에 새 외교 수장이 함께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만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바꾸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 하더라도 그 날짜는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으로 동석하기는 어렵게 됐다. 절차. 아니요. 그건 더 봐야 돼. 아직은 날짜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야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당이 극적인 어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 장관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제 그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예를 들어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지정하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뭐 이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재청구 없이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있죠.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않지만은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지금 왜 일부 야당들이 전술을 잘못 짜고 있냐면은 지금 미뤄졌던 국무위원들의 속속 이렇게 1진, 2진, 3진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많이 발표되면은 앞에 3명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중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 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네.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 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 A급이죠. 뭐 그냥 A급 예. 결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면 A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B 내지 B 플러스급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제일 순서로 보면 제일 못한 게 B 플러스니까 이거 B 플러스 끌어내리자라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 문제가 이게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교회담에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과 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등이 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생각하는 옛 장관을 예. 새 정권, 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있다 이거죠. 네. 실제 대표님의 분석이 맞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의혹 보도들이 있었을 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사 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높았다가 후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두 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여론이 야당이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어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전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민의의 전당에서는 민의가 이겨야죠. 민의가 반영돼야 되는 거고 당들끼리 의견이 다르면은 민의를 쫓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로 발표된 국무위원들 보면 그 중에서 이분은 논란이 좀 되겠다 이런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우리가 상황을 목격하는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실이 없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걸린 적은 없는데. 예. 근데 아마 본인의 성격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먼저 하고 그래서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적받지 않았는데 자백하는. 예. 그러면 이제 청무위원 중에도 사실은 나도 안 걸렸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겠죠. 실제 음주운전을 걸렸던 적이 있는 노동부 장관 후보. 예.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는 그거 하나가 이제 미리 나온 부분인데 다른 사안들이 어떻게 검열이 될지는 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 중에 눈에 띄는 분 없습니까 혹시? 이 후보는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이 후보는 이제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겠다거나 보시기에. 글쎄요. 오랜 구력으로 가능하게. 아마도 이제 일부 야당들이 표적으로 삼는 직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거나. 그렇죠.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어떤 정치 성향상으로는 양쪽을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중립적이라고 중도적이라고나 할까. 예. 그래서 그 노선상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아마 다른 분이었으면 노선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노조 출신이었다든가.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지금 검찰 개혁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시퍼런 칼을 들고 누가 또 오지 않나 이렇게 곤두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나를 치지 않을까 싶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온화한 성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고시 출신이죠. 마치 강경화 후보가 외모고시 출신이듯이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이제 기득권층의 어떤 본능적 거부감, 기득권 수호의 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때 시비를 걸더라도 결국은 다 통과되잖아요. 이때까지. 그 뭐 불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칙은 깨지를 전까지의 법칙이니까 두고는 봐야죠. 그런데 지금 지명된 분들 자체가 워낙에 뭐 평소에 원만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정평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큰 뭐 무리가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도종환 후보에 대해서 뭐 논란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역사라느니. 네, 그 부분은 아마 후보가 아무래도 그걸 다루고 있는 그 부서의 어떤 수장으로 지금 내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의당도 차기 당대표. 예. 뭐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곧 바른정당도 들어가고 정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 들어가는데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뭐 제가 원내대표 맡은 게 그거 안 나간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정의당도 좀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지는 과거도 쭉 있었습니다만. 심상정, 노회찬 이외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사실 저희들 인물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당에서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선거 나가서는 떨어지면은 이게 크다 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솔직히 정의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외에 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선될 만했는데 안 된 거죠. 뭐 그래서 좀 키워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저희 앞에 당이 야당 중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근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시기에 저희가 당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인물들이 지금 그러면 의원들 중에 나오나요? 아니면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또 의원 아닌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누구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제가 다음 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이제 두 분, 상징하는 두 분은 안 나오시는 거죠? 야당 중에 야만적이지 않은 야당. 그 야만적인 당이 야당으로도 불리우는데 이제 유일하게 야만적이지 않은 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그럼 저희 코너인 코너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정의당 대표 후보들 불러가지고 청문회 한번 할까요? 뭐 그래도 됩니다. 대표 안 나가시니까. 자, 기대해 주시고요. 코너를 저희가 뭔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더가지 바이펙스 서튼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불친절한 AS. 야당 패널들이 전화 연결만 하면 개인적으로는 다 강경화 후보자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왜 당론은 반대인가요? 불가사의합니다. 저도. 네. 노회찬 의원님 방송은 항상 방송을 하면 문자가 많습니다. 네. 오늘 역시 문자가 쏟아지네요. 우울증 치료제라고. 조국 민정수석보다 노회찬 의원 대표가 더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나는 비정상인가요? 네,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가 카톡으로 문자 동참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도 몰라요. 저는 안 해봐서. 네, 알아서 잘 찾아보십시오. 공장장이 흰 옷을 입으니까 북극곰 같아요. 네. 까만 옷을 입어도 곰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칼 플라니. 제가 초반에 입에 붙지 않아서 계속 애매하게 발음했던 칼플라니, 칼플라니, 칼플라라니, 네,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최근에 회원 가입 증대 운동에 돌입하셨다고. 제가 돌입한 게 아니라 우리 정 PD님께서 돌입하셨습니다. 아, 저희 방송 PD가요? 그래 늘었어요. 몇 명 늘었습니까? 한 10명씩 늘고 있어요, 한 주에. 한 주에? 네.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가입을 안 하는 곳이거든요. 네, 전체가 400명이니까. 네. 꽤 많이 는 거죠. 한 5% 늘었으니까. 그렇죠. 매주.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매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 몇 주 그랬습니까? 네네. 네. 칼플라니.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셨다가 탈퇴하시면 되죠, 뭐 또. 탈퇴했다가 또 가입하면 가입률만 계속 높아져요. 같은 분이 계속 가입, 탈퇴, 5%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부 총리가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네. 네네.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왜냐면 다른 데는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냥 총리 자리가 따로 있는데 경제부총리도 자리가 있어요. 명칭부터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총리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나?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 경제부총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저도 자리인지. 지금 들으니까 그런데 보통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제 옛날 재무부 네. 뭐 하고 기획예산처 뭐 이런 거 합치는 데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죠. 여태까지 예. 제 기억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한 적은 없어요. 예예. 이거 뭐냐면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들을 총괄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처 전체를 조율하는, 말하자면 경제사령탑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회부 쪽도 경제부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부 총리는 없거든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했었죠. 네. 그리고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옛날에. 네, 아마 사회부총리를 만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화부, 교육부, 이제 노동부 이런 데가 사회부처라고 불리는데, 대체 경제부처에 너무 많이 눌려요. 그렇죠. 경제부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처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약간의 숫자와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오면 경제 네. 망한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사회부처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늘리고 뭐 하고 인력을 싶다 할 늘리면 때 우리 어려워 경제 이러면은 이제 망한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부처가 많이 밀리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청와대 내에서 누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로 밀려요.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부총리는 좀 성격도 강하고 이론이 밝은 분이. 게다가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한급 높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리다 보니까 그 개별 장관들이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정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회부 쪽 부처들은 깨갱하잖아요.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잖아요. 예산을 쥐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들한테는 진짜 약이에요. 독이에요. 여기 잘못 보이면 자기 부처 예산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경제부처에 대들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다루는 비서관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재무기획관인가요? 그게 아마 이제 경제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맞는 거냐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경제부총리는 부처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른 부처들이 경제부처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가 뭐라고 하면 대부분은 물러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힘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경제부총리가 제 기억에는 민간이 경제부총리 해본 적이 없어요. 관료 출신들만 여태까지 해왔고. 오로지. 그건 이제 관료들을 다룬다는 면도 있고 관료 장악력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 감각,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뭐 재벌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관료들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관료들이 해왔습니다. 소장님 그 옷이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린다고 저희 PD가 옷을 홀라당 벗어달라네요. 하여튼 저기 아까 뭐 팔을 움직이지 말아주시고요. 꼼짝 타지 말아주세요. 형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면 백공 같다고 제가 뭐 옷을 벗은 개구리 같은 제가 오늘 아마 이렇게 부스러기 심한 옷을 소리가 심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꼼짝도 말고 입만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옷을 벗기는 이미 늦었고요.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부총리가 왔는데 전임 부총리를 공간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부총리는 어떤 정책이 전망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유일호 부총리 경제부총리로는 참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런 인상이 남는데. 그렇죠. 유일호 부총리 하면 이분이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납니다. 네. 검색을 해봤어요. 유일호 정책. 기사조차도 잘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임사만 나오고. 이임사만 이임사. 그러니까 무슨 보통은 부총리가 그만두면 이 사람이 뭘 했다, 그렇죠. 뭘 못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의 장점도 거기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장점. 아니, 진짜로 한번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지 6개월 전에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죠. 뭐 그런 국민들도 있었지만. 특히 뭐 사드 관련자도 이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격이 정지됐는데 장관들이 저러냐. 근데 유일호 장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면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른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거든요. 혹시 뭐 들어오시기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어디 MT 다녀오셨어요? 빵빵 터집니다, 오늘. 국민의 뜻을 잘 받든. 그런데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방향을 모를 때 이 방향을 지시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일호 부총리 재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었어요. 해양 조선 구조조정이었고 한진해운 사태 뭐 이런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질질 끌은 거예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 같은 거나 하고 거기서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적 자금을 요청하거나 해서 결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채권단한테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근데 채권단이라는 건 자기 이익이 직접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도 이제 이해가 충돌이 있죠. 그러니까 막 질질 끌리다가 결국은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갔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는 별개의 문제지만
경제사령탑으로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지내갔다는 게 그러니까 안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경제에 부담을 했었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해운 관련 여기가 난리가 났죠. 네, 그 외에는 유일호 부총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게 이 최경환 부총리는 강한 사람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네, 부동산. 예,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유명한.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뜨리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왔고 그걸 유일호 부총리가 엄청난 가계부채를 남겼죠. 예. 330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늘 수 없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도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그 부채는 줄지 않고 넘어왔다. 줄지 않고 넘어온 게 아니라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유일호 부총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뜻에 부응한 첫 번째 경제부총리였고 마지막 경제부총리가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우리 김동연 부총리 는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전망됩니까? 역시 관료 출신인데. 네, 김동연 부총리는 그 칼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남을 공감할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 개인사도 보면 네, 그런 개인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엘리트 관료 출신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어요. 예. 네, 흑수저 부총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유학을 가서 제 기억으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땄든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학습 능력도 노력하군요. 있는, 네,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관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정된 것들을 따르지 본인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나갔지만 4대강 역시 이분이 추진했거든요. 예. 당시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추진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그렇다고 관료였다는 해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뚜렷하게 잘못된 정책이 이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나왔을 때 그거에 반기를 들 정도는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한 얘기도 했고 다만 그래도 소신을 잠깐 내비쳤어요. 비정규직도 필요하다. 맞잖아요. 비정규직 필요합니다. 네, 비정규직이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얘기는 했는데 근데 또 하나를 덧붙인 건 이제 혁신 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혁신 성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되죠. 경제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말은 두 가지 붙어 있는데 혁신과 성장은 좋은 거죠.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 이거는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수출도 늘리고 내수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 혁신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규제 완화는 오랫동안 듣던 이야기인데요. 이거 기업이 원하는 항상.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얘기했고 특히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얘기를 했죠. 규제를 바다에 던져서 동동 뜨는 것만 건져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규제를 없애는 거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법을 없애달라는 거였죠. 이때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흉내내서 무역투자진흥회의 뭐 이런 걸 하면 완전히 재벌 소원 수리하는 회의였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를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이거는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부처 공무원들도 그 기존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장하성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도 그렇게 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세요? 예, 장하성 교수는 시장보다는 관료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관치금융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실장 자리에 있어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함부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일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5년 전에 이동걸 박사하고 제가 청와대 들어갈 때 이동걸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딱 한 분만 반대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기조라든가 대통령의 말씀에 한 번 반대할 수 있을 거다. 한 번? 예, 그 전에 자꾸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반대하면 그때 잘려버리니까 기다리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물론 청와대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있지만 웬만한 거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하고 대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김동연 부총리가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거를 청문회에서 말할 정도면 그리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일자리 만들기 하고 규제 완화 두 개가 같이 갈 가능성도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청와대나 부총리가 만나서 과연 규제 완화에서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FTA 추진할 때도 FTA를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고 반면에 규제 완화 때문에 훼손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규제 완화할지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어 본 분의 경험담이었고요. 그 외에 혹시 김동연 부총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혹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신 부분이 역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 이유는 지금 경제가 약간 살아난 것 같거든요. 약간 살아나긴 했습니까? 예, 지표 살아났는데 수출이 늘어나면서 설비 투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삼성 반도체가 1사분기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의 5%가 설비 투자가 늘었고 또 하나는 건설이 6% 이상 늘었어요. 건설이요? 이게 투자 부분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 부분이 늘어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마지막 주택 건설 주택 가지고 마지막 돈 벌겠다 이런 어떤 시도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또 중산층이 돈 빌려서 끌려 들어가면 가계부채는 정말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큰 틀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주는 계속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